네, 점심 다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 저희가 강연이나 강의를 하다 보면 항상 제일 꺼리는 시간이 언젠지 잘 아시죠? 점심 먹고 난 바로 이 시간이라서 제가 항상 제일 꺼리는데 이번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을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들께서 조금 졸리시고 피곤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눈길을 또 운전하고 오시느냐고 좀 많이 지치실 수 있지만 오늘 얘기 드리는 말씀들을 조금 잘 들어주시고 우리 교육 현장 내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는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자가 이끄는 교육혁명이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 제목을 좀 잡았는데요. 지금 앞으로 오늘날 지금 당장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에듀테크라든가 다양한 기술 외에도 그 외에 수많은 기술들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기술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 기술을 적용하지 못하면 우리 교육은 이제 큰일 나는 건가 하는 상황들을 자꾸 접하게 돼요. 우리가 비근한 예로 가장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VR이라든가 AR 같은 기술들이 나와서 그게 교육에 되게 도움이 된대.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했죠? 그거를 막 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서 배우시고 그다음에 그걸 실제로 이제 그 커리큘럼을 변경하시고 하면서 막 적용하시는 것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게 나왔죠? 메타버스라는 게 나오면서 이 메타버스라는 것들을 또 활용해야 우리 학생들이 막 그 인게이지하고 수업에서 좀 더 몰입감을 갖고 하면서 집중할 수 있대 하면서 막 그걸 또 막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메타버스에 대한 것들이 좀 이제 교사들도 다 교육이 되고 이제 교육 현장에서 좀 활용할 만한데 하니까 또 뭐가 나오죠?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기술을 따라가고 기술을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것들만 그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교육의 본질을 잃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자칫 기술을 바라보다가 우리가 해야 되는 본질에 대한 것들을 놓치는 일들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도 기술은 앞으로도 이미 나와 있는 기술 외에도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교육적인 효과면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생들의 뭐 인게이지먼트, 그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그 교사라든가 교육 컨텐츠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좋게끔 만들어지는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모든 그 기술들은 결국엔 뭐다? 우리가 활용할 도구일 뿐이다. 이게 오늘 제가 이것만 이해하고 가셔도 오늘 2시간은 그냥 엎드려서 주무셔도 제가 오케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앞으로 우리에게 수많은 도구들이 나올 텐데, 기술들이 나올 텐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을 활용하고 교육에서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 학생들을 잘 이끄는 것들은 우리 교수자들이다, 교사들이다.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 2가지로 큰 카테고리 좀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바뀔 것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총 5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 인재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인재가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역량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들의 특성은 어떻게 변했나.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X세대, 그 다음에 Y세대는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Z세대라고 그래서 최근까지 Z세대가 이제 우리가 하나의 키워드였어요. 그리고 M세대와 Z세대를 합쳐서 MZ세대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또 뭐까지 나왔죠? 알파 세대라고 해요. 그래서 세대 간의 그런 그 변화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텐데, 우리가 현재 가르쳐야 되는 학생들의 특성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부분들, 이 친구들이 왜 학습을 해야 하고 왜 공부를 하려고 앉아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교육과 학습이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학습 이론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행동주의라고 그래서 누군가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 그게 교육이었고 학습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러한 변화들이 다양하게 벌써 그 한 세 가지 정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오늘날 그 또 다른 학습 방법에 대한 것들이 좀 그 이론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배워서 혹은 한 번 졸업해서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뭐 물리학을 공부했다, 뭐 법학을 공부했다, 아니면 뭐 한의학을 공부했다, 한 번 공부한 내용으로 평생 해당 분야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상황들은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고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요, 이게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외부적인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도 되지만요, 본인 스스로가 한 곳에서 있는 부분들을 원하지 않아서 옮기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죠? 저부터도 한 대학에서 있으면서 월급이 매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냥 루틴하게 가르치는 상황들 계속 가르치고 했을 때 제가 정년할 때까지 그 대학에서 계속 있을 수 있으면 있을 것 같아요. 왜죠? 저는 X세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Z세대나 이런 알파 세대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치를 어떤 부분에 두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이 교육 현장에서 저 친구들은 왜 저러지? 왜 요즘 애들은 저러지라는 고민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인류학적인 분석을 할 때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요, 이 Z세대나 알파 세대는 베이비 부머나 X, M, Y,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Y 세대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B, 베이비 부머 세대, 그다음 X 세대, 이 그 M이나 그 Y 세대와 Z와 알파 세대는 전혀 서로 다른 인종이라고까지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저 다른 인종들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유인원이라면은 저 친구들은 뭐 다른 침팬지종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인종이라고 좀 바라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수월하지지 않으실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의 교육의 현주소는 어떤가? 우리가 지금 교육에서 활용하고 있고, 우리 교육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고, 교육에서 목표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준비할 때 그거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교육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준비가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교육혁신의 방향은 어디로 가리켜야 되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도구들은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게 운송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자동차나 자전거나 뭐 걸어서 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여러 가지 운송수단이 있는데, 그 운송수단을 운전하는 것은 교사가 될 것이고요, 그 운송수단이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한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마치면서 드릴 말씀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우리가 교육 혁신도 좋고 교육에 대한 뭐 어떠한 방향도 좋고 새로운 뭐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5가지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웃긴 카툰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학습을 했어요. 근데 시험을 봤어요. 통과를 했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배운 걸 다 잊어먹어요. 근데 이거는 저한테도 적용되는 내용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뭐 수학도 공부하고 화학도 공부하고 물리도 공부하고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 큰아들이 대학교 2학년생이고요, 작은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이제 1학년생인데, 이 친구들의 수학이나 화학이나 물리나 이런 걸 봐주려고 그러면 제가 까막눈이 돼요. 분명히 다 배운 수업 배웠고 제가 A를 받은 수업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렇죠? 제일 아래. 왜냐하면 왜 이것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다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학습 동기다. 내가 이것을 왜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배운 내용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 교육 내에서 먼저 학생들에게 줄 수가 있으면 이 친구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한 장의 그런 카톤으로 제가 좀 강의를 좀 시작하려고 하고요. 아까 전에 어저께 제가 좀 설명드린 것 살짝은 드렸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1차, 2차, 3차와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이게 보면은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것들을 하죠? 겁을 줘요. 어떻게 겁을 줬죠? 전 세계에서 2020년대까지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의 전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야.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죠? 2016년도 당시에 6세 아이들,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들이 그 친구들이 일자리를 갖게 될 때는 그 친구들의 65%는 전혀 다른 직종의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겁을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떡하죠? 와,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애들은 지금 이렇게 공부해서 직업이 35%밖에 못 갖게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친구들의 65% 친구들이 자기에 대해서 새로운 공부라든가 직군에 대한 기술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직업 자체가 없게끔 그냥 놀고 먹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걸로 겁을 줘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겁을 먹고 나서 어떡하죠? 우리 되게 큰일 났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막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 이런 것들이 신설이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게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교육 관련된 인사가 한 분도 없었어요. 그건 저한테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었거든요. 왜냐면 미국 주도로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시작됐을 때 가장 먼저 바꾼 게 교육이었거든요. 교육을 바꾸면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나라가 됐고요. 교육을 바꾸면서 지금처럼 생성형 인공지능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나올 수 있게끔 되는 힘을 갖게 됐었어요. 이게 24년 전에 우리도 이제 바뀌면서 준비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교육 관련된 변화가 아니고 기술에 대한 자꾸 쫓음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경제 포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했던 내용은 뭐냐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의 지위가 향상되는 산업혁명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답도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술 발달되는 게 어디에서 써먹을 건지에 대한 것들을 또 다 줬는데 우리가 겁을 먹으면서 그런 것들을 잘 못 보게 됐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요, 1차부터 3차까지의 산업혁명에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4차 산업혁명 때 2020년대, 그럼 이미 지금 4년 전이죠. 4년 전까지 전 세계도 아니고요, 전 세계 23개국에서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고 했어요. 그러면 500만 개 정도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새로운 게 생겨도. 그래서 사실 발생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로봇이라는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최근에 보면은 혹시 항만, 물류 이런 거 관련돼서 항구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항구라고 생각하면은 컨테이너선이 들어오고, 컨테이너선에서 막 수백 개의 컨테이너를 갖고 들어오면은 이제 이런 기중기 같은 게 가서 그거를 싣고 집어서 어디로 이제 옮겨주는데, 거기를 보관해서 싣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트럭이 들어오면은 트럭에 올려주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항구에서 가장 많이 보이던 것들이 차량과 컨테이너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한 8년 정도 됐거든요. 8년 안에 사라진 게 뭘까요? 사람이에요. 중국의 가장 거대한 이런 항구에 사람이 몇 명이 이 오퍼레이션 운영을 다 하고 있을까요? 5명이 운영을 한대요. 충격적이죠. 그리고 이런 캘리포니아,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도 오렌지 카운티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미국 내에 주로 들어오는 그 항구가 이제 오렌지 카운티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동부로 이제 norfolk이라는 지역으로 들어오거나 이게 아니면 메릴랜드라는 지역으로 들어오는데, 그 항구를 전체적으로 다 오토메이션, 자동화가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제 겁을 먹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이러다가 우리는 진짜 직업군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에 우리가 폭동이 일어난 적 있나요? 4차 산업혁명이 시작한 이후에 우리가 대량 다 나가, 너는 떠나, 기업에서 나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1차 산업혁명 시대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런 기중기, 아니죠, 우리가 그 증기기관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방적기, 이런 그 면을 만드는 것들이 이제 도입이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간의 수공업 형식으로 만들다가 이때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어떻게 되죠? 하루 아침에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러다이드 운동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러다이드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나의 권리를, 나의 삶의 권리를 인정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왜죠? 평생 동안 그 공장 내에서 계속적으로 간의 수공업 형식으로 그 면이나 그런 모직을 만들어내는데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치나 아무런 대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누구 중심이죠? 기업 중심의 산업혁명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차 산업도 그렇고 3차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전기기관이 발생하고 정보통신이 발달되고 이 모든 것들, 뭐 공장의 자동화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결국 누구를 위한 산업혁명이었다? 기업을 위한 산업혁명이었다. 그래서 사람의 그 공장 내 수가 자꾸 줄어들고 오토메이션,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이 기업의 생산성 그리고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는 것들은 우리가 전혀 다른 그런 그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거는 기술이나 이런 그 어떤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들이 발달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사람의 지위가 향상되는 거라고 포커스를 제가 맞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동안 사람이 사람으로서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지금 어떤 그 발표를 했죠? X라는 그 회사에서 앞으로 3년 안에 집안에서 집안의 모든 하우스키핑 일들, 집안 일들을 돕는 로봇을 얼마대에 2천만 원대 미만의 그 가격만 내면은 한 대씩 다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직업을 잃거나 우리가 지금 어떠한 그 기술에 있어서의 우리의 삶의 위기를 갖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우리를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사람이 이만큼 중요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누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예전에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부산 사투리로 선생님께서 학생한테 물어봐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게 무슨 질문이죠?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그 아버지의 됨됨이를 묻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아버지의 표면적인 직업을 묻는 거예요? 표면적인 직업을 묻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표면적인 직업을 알고 나면은 그냥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상황들이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술이나 지식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어떻게? 그 사람의 본질적인 그런 인성이나 그런 가치나 이런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10년, 15년 전부터 한국에서도 어떤 것들이 막 나왔죠? 워라밸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work, 그 다음에 밸런스, 일하고 그 다음에 쉬는 것들에 대한 밸런스 같은 것들이 중요하고, 인문학적 소양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 막 나왔어요. 근데 그게 그냥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요. 왜 갑자기 나왔겠어요? 그죠? 그 전까지만 해도 기술 중요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인간성이 중요해, 사람 되는 게 중요해, 인문학적 소양이 중요해, 워라밸이 중요해, 막 이런 것들이 본물처럼 사회적으로 나오는 것들의 이유는 이 변화의 중심에 사람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고 그거를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교육에서의 교육 변화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거의 13년 정도를 학교라는 테두리에서 살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인생을 13년 동안 책임지는 것들이 여기 교장 선생님들이고 그 교사분들의 역할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내주지 못하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 혼돈이 오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어떤 혼돈? 자아 정체성, 인간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혼돈이 와요. 왜죠? 앞으로는요, 이 휴머나이드, 이 사람 모양의 로봇들이 막 나오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뭐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술 개발은 이미 돼 있는데 이제 그 단가에 대한 부분들, 경제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아직 도입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저랑 똑같은 사람 모양일 수도 있고요, 일부러 사람 모양으로 개발할 수 있지만 로봇 모양으로 개발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그 극단적인 경우로 가기 위해서 로봇 모양으로 한번 개발을 할게요. 로봇 모양의 제 사람 로봇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얘랑 뭘 해도 제가 이길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학을 같이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 계산이 빠를까요? 제 계산이 빠를까요? 얘가 빠르죠. 자, 어떠한 무거운 거를 드는 상황을 좀 생각해 보세요. 얘가 무거운 걸 더 잘 들까요? 제가 무거운 걸 더 잘 들까요? 얘죠. 그러니까 이런 그 수리적인, 인지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얘가 잘할 뿐더러 육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이 친구가 훨씬 잘하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그나마 우리의 사람으로서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죠? 우리는 창의력이 있잖아, 우리는 없는 것, 세상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라고 했어요. 그런데 생성형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어떻게 됐죠? 이 친구들이 음악도 만들고요, 미술도 만들고요, 물론 실제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들은 아니고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되죠? 빨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파워포인트를 준비할 때 한 8시간, 10시간 걸렸거든요. 왜? 자료도 찾아야 되지, 맥락도 잡아야 되지, 이미지도 넣어야 되지, 폰트도 바꿔야 되지, 순서도 바꿔야 되지, 막 이런 시간들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는 뭐 감마라든가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하면요, 이런 정도, 제 파워포인트가 후지다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의 한 40장 정도의 페이지를 만드는데 몇 초가 걸릴까요? 제가 분이라고도 안 해요. 몇 초가 걸릴까요? 한 30초에서 45초 정도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 개인으로 봤을 때 얘와 제가 경쟁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파트가 어느 파트가 있을까요?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학생들이, 사람들이 나는 쓸모가 없는 건가 봐, 나는 왜 태어났을까, 막 이런 상황들에 나는 누구일까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돈의 상황, 흔들리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어떤 것을 잘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학교 내에서 주지 않으면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는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사회는 학생들을 케어하지 않거든요. 그 학생들이 그 어느 업무에서의 업무 능력이 떨어지면은 그 친구들을 교육시키지만 이 친구들의 삶에 대한 케어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이 13년이 되게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유치원부터 9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 13년 시기 동안 그 학생들의 그런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을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을 부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사항들이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그 기업 중심의 산업혁명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산업혁명의 시대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기술 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 학생들, 우리 한국의 미래는 밝지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전환 시대에 대한 특성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이렇게 해서 변화되는 걸 결국 사람의 지위가 떨어지고 직업을 잃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사람의 지위가 향상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더 많아지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로봇공학, 빅데이터, 3D 프린팅 이런 첨단 기술들이 다 산업 전반에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 물류, 그러니까 항공, 뭐 항만 이런 모든 시설들이 이제는 그 사람이 그 자기가 안방에서 다 컨트롤이 가능한 이런 상황들이 될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택근무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자택근무를 하는 동안 자기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전반적인 질의 향상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날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기술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아니고 더 활용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클라우드 컴퓨팅, 그다음에 5G라든가 블록체인, AI 이런 것들이 그런 사회 부분에서 막 연결돼서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이런 것과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상황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성인공지능만 해도 처음에 이게 도입이 됐을 때는 문자 기반으로만 얘기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음성 기반으로 이제 대화가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이 음성 기반의 대화는 훨씬 더 정교화가 될 거고요. 앞으로는 이게 지금은 여러 가지 도구를 바꿔서 써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으면은 뭐 미드전이라든가 뭐 다른 툴들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포인트를 생성하고 싶으면 이제 감마라든가 이제 그런 도구들을 활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어떠한 언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답을 얻고 싶다 그러면은 챗GPT라든가 코파일럿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이제 업무 분야에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싶으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코파일럿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각각의 이제 장점들이 생겨서 되게 많은 것들을 공부하셔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한 도구만 활용해서는 그 도구의 장점을 다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는 이게 통폐합이 될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화돼서 이 플랫폼 안에서 우리는 고를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명령어만 내리면 돼요. 그래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자연어로 명령을 내리면 너무 쉽게 말로 그냥 설명을 하면요, 얘네가 이 명령에는 이 도구가 가장 잘해. 그럼 제가 찾아서 그걸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고민할 수 있는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뭐 웨어러블, 우리가 이제 차고 다니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눈에 착용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되게 들어오는 상황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들어오는 게 결국 우리에게 안 좋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술 발달들로 인해서 그런 기업가들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이 더 잘 되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 중심과 기술 중심, 가치 중심과 가격 중심,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그 모 이렇게 제가 해놨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그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는 사람이 중심이지 기술이 중심이 아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점하셔서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가격이 아니라 가치가 더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대중매체 광고가 아니고요, 이런 개인 매체 광고로 발달이 될 거예요. 지금도 이미 그렇죠. 교장 선생님들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동남아 지역에 파타야라는 지역으로 한번 해볼게요. 파타야라는 지역에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인 가족이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바로 결제하거나 아니죠. 검색을 시작하세요. 막 검색을 시작하셔갖고 뭐 오늘도 검색하셨다가 또 뭐 학생들 오고 선생님들 회의하고 막 또 갔다 오고 막 해요. 내일도 검색하세요. 모레도 검색하세요.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의 날짜에 같은 인원수로 검색을 계속 하시죠. 그럼 얘네가 뭘 하는지 아세요? 이분은 이날 꼭 4인 가족이 가야겠구나 라고 결정을 내려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럼 이 친구들이 어떡하죠? 회사가 갑자기 호텔을 솔드아웃 시켜버려요. 누구한테만? 교장 선생님한테만. 그럼 어떡하죠?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면서 아이들의 얼굴이 생각나면서 어떡하지? 이번에 애들이 되게 기대가 컸는데, 아니면 뭐 집에 배우자가 계시면은 우리 배우자님께서 되게 그 기대가 컸는데 난 이제 큰일 났구나 막 이런 생각도 되시죠.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찰나에 새로 고침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지금 이 순간에 기적같이 딱 한 자리가 나와요. 근데 2배 비싸게. 어떡하죠? 사세요, 안 사세요? 한 자리 남았어요. 사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개인에 대한 분석, 개인에 대한 맞춤형으로 다 이게 바뀌어요. 이게 다 오늘 내일의 그런 어제 오늘의 기술이 아니고요. 이게 한 벌써 20년, 30년 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털리고 호구가 되시고 하는 생활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한 7년 정도 전에 그 브레이브라는, 용감하다는 단어 있죠. 브레이브, B-R-A-V-E, 브레이브라는 그런 그 웹브라우저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면 이거 안 털려요. 안 털리고, 만약에 털리고 싶다 그러면 나 털릴게라고 옵트인 기능이 있거든요. 그 털리겠다고 하면은 이제 그 가상화폐로 돈을 줘요. 아주 미비하거든요. 하루 종일 털리시면 한 30원 정도 줘요. 근데 그래도 안 알고 털리시는 거와 모른 채 털리셨던 거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상황들이 이제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뭐 30억, 20억씩 광고 예산을 편성하고 뭐 뉴스 때 언제 그 프라임 때 시간대에 이렇게 무작위적인 이 내 제품을 살지 안 살지에 대한 것들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그냥 광고를 때리는 이런 그 대중 매체 광고가 아니고 개인에게 스피스픽하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하는 광고 형식들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데이터가 돈이 된다는 상황들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마존이라는 회사도 한국에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아마존이라는 회사도 우리가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회사로 알고 계시고 그게 이제 주 회사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얘네가 돈을 가장 순이익을 많이 보는 회사는요,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회사예요. 이 AWS라고 하는데, 이 아마존 웹 서비스는 정보 팔아서 그리고 클라우딩 서비스 제공하면서 돈을 버는 회사인데요. 전체 그 레비뉴, 그 전체 매출액은 아마존이 더 크긴 하지만 실질적인 그 순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얘네가 훨씬 커서 오히려 아마존을 먹여 살리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소비자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기업 중심이 아니고 소비자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스템 반도체와 이런 메모리 반도체 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삼성전자가 뭐 5만 전자 하다가 뭐 4만 전자, 지금 속이 많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죠? 그 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근데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반도체 분야에서도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는 어떻게 다르냐면요, 메모리 반도체는 가장 작은 공간에 가장 많은 정보를 집어넣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이러한 그 넓은 공연장 내에서 어떻게 설계를 하면 이 각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온도를 맞춰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사람마다 같은 오피스에 계셔도 어떤 사람은 추위를 되게 잘 타고 어떤 사람은 더위를 되게 잘 타잖아요. 그런데 온도는 어떡하죠? 중앙난방으로 하나로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상황들이 발생해요. 이 같은 사무실 내에서 어떤 사람은 파카 입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반팔 입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시스템 반도체예요. 그래서 이건 설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우리가 그 내노라하는 반도체 회사들이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어디 시스템 반도체일까요? 메모리 반도체일까요? 메모리 반도체예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도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할 거야 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공장을 설치하는 파운트리 사업을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설계를 안 하고 누가 설계해 주면 찍어내겠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 반도체 파트의 설계 파트가 고부가가치로, 예를 들어서 미국의 퀄컴이라는 회사가 샌디에고라는 지역에 있거든요. 그 회사에서는요, 공장 하나도 없이 설계만 해서 1년에 10조 원 이상의 이득을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이런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막 만들면서 공장을 해서 이제 10조 원의 돈을 투자해서 공장 하나를 지어요. 그럼 1년에 뭐 1조, 2조 이 정도의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설계만 해서 그 훨씬 더 고부가가치의 산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또 다른 하나의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게 그 작년에 일자리 미래 보고서라는 게 나왔어요. 일자리 미래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왼쪽에가 줄어들 일자리 숫자고요, 오른쪽이 늘어날 일자리 숫자예요. 그러면 대충 계산해서 이게 5년 동안이거든요.
2023년에서 2027년까지 5년 동안 늘어날 일자리와 줄어들 일자리니까 그러면 5년에 한 1,400개 정도 주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전 세계에서 1,400개 주는 거 정도니까 그렇게 뭐 최악은 아니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화살표 표시 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계속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트는요, 지금 현재 있던 일자리 파트는 계속 이 끝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끝자리가 계속 없어지고요,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어떻게 되죠? 남아있는 일자리는 여기까지밖에 없고요, 새로운 일자리가 이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초점을 하고 중점에서 가리키는 이런 그 주요 그런 분야들, 과목들, 학문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화살표대로 빨간색대로 쭉 오고 파란색대로 쭉 가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면 무의미해지는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 절대 바뀌지 않는 진리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면 오늘 얘기한 게 내일도 잘못된 얘기들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대전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역량 파트다.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AI나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역량이 무슨 역량이다?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을 갖게 되는 역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 보는 것처럼 회복 탄력성이라든가 분석적 사고라든가 창의적 사고라든가 사회적 영향력이라든가 호기심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뭐 유연성이라든가 민첩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속한다고 그랬죠? 빙산의 물 위다 아래다. 아래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 핵심 역량, 자신의 그런 core competence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나 자체예요, 저거는. 나 자체. 그래서 나 자체에 그 위에 기술이나 지식, 외부 지식들을 집어넣는 거고요. 이 나 자체는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그 오랜 시간 동안 강화시키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근데 좋은 건 뭐라고 그랬죠? 앞으로 여러 분야로 직업을 옮겨야 되는데 이게 외부적인 변화에 의해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재적으로 내 스스로도 바꾸고 싶어서 직업을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Z세대나 알파세대들의 친구들의 특성을 보면은요, 누가 봐도 되게 좋은 직업군을 갖고 있고 연봉도 높은데 이 친구들이 갑자기 직업을 떠나요. 그럼 우린 뭐라 그러죠? 쟤들 왜 저래? 이런 식으로 되게 뭐지 답답한 상황이 발생해요. 근데 이 친구는 거기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나의 만족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발생해요.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과 내재적인 요인이 같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직업군들을 계속 옮겨가는 상황들이 발생할 텐데, 그때 전환이 가능하고 적용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제가 다른 직업군으로 옮겨도 전환이 가능하고 적용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core competency, 핵심 역량을 되게 잘 키우고 강화시키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건 자기 본인이다. 그래서 나는 창의력이 뛰어난 친구인지, 나는 협업 능력이 뛰어난 친구인지, 나는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친구인지, 나는 비판적 사고가 강한 친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가 내 스스로 알고 인지하는 것, 그런 메타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사항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이제 그 특성을, 학습자로서의 특성을 보면은요, 이거는 그 Z세대들의 특성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친구들은 멀티태스킹 전문가라고 해요. 근데 좋게 말해서 멀티태스킹 전문가지, 1시간 동안 27번 동안 27번의 그 매체를, 기계를 다른 걸 만진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정신없는 아이들이라고 부르죠. 그죠? 좋게 말해서 멀티태스킹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우리의 화법대로 하자면은 정신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독립적이고 그 리더 기질이 강하고 자기주도적인 것들이 강해요. 어떨 때? 내가 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됐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우리 애들은 맨날 뭐 안 그러던데요? 이럴 수 있어요. 왜? 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돈보다 일의 의미가 더 동기부여에 중요한 상황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 어떤 얘기냐면은 앞에 있는 30%와 뒤에 있는 25%가, 앞에 있는 건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혹은 이 공부를 하면서 만들어내는 가치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25%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얻는 가치에 대한 거예요. 제가 가치라는 말을 2번 말했죠. 내가 만들어내는 가치와 얻는 가치가 내가 이 일을 하거나 이 공부를 하겠다고 결정하는 요인 중에 55%를 차지하는 거예요. 저는 X세대니까 어떡하죠? 월급을 더 주면 옮겨요. 그렇죠? 저 월급 파트가 65%를 차지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사람이 세대 간에 다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M세대,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 Y세대와 그 다음에 Z세대가 합쳐서 2025년, 내년도까지 전 세계 노동인구의 75%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 친구들을 보면서 아유 쟤네들 어떻게 할 거지 막 이런 고민들을 했잖아요. 왜? 우리가 더 머저리티였으니까, 우리가 더 그 인원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는 B세대, 베이비 부머, X 뭐 다 합쳐도 이제 그 Y까지, 그러니까 이 M과 그 밀레니얼 세대와 G 세대를 합친 거에 우리는 25%밖에 안 되고 이 친구들이 이제 75%가 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들이 앞으로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학습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한 50년대만 해도요, 지식이라는 건 받아 적고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읽고 쓰고 계산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만 학습이었고요. 그 선생님은 국가인증 전문 교사만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학교는 건물 형태로 이제 존재를 했죠.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80년대에서 90년대를 넘어가면서 하나의 변화가 생겨요. 사회적 학습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앨버트 밴들러라는 교수가 1970년도에 소셜 러닝이라는 책을 써요. 소셜 러닝 티어리라는 책인데, 이 사회적 학습이라는 용어 이전에는 제가 학습이 어떤 거라고 그랬죠? 누군가의 그런 그 행동을 모방하는 게 학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도 학습이 되고요,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들한테 배우고 학부모한테 배우고 이런 것들도 다 학습의 개념으로, 광의의 개념으로 넓어져요. 그러고 나서 하지만 여전히 교사는 국가인증 전문 교사만 선생님으로 인정을 하고, 그 학교는 건물 형태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제 변화가 되는, 확장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제 교육 3.0 시대, 이게 현재거든요. 이게 바뀐 지가 한 20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 시대는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맥락에 따라 재창조되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교사만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교사도 학생들에게 배우고 하면서 막 연계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배워도, 뭐 카페에서든 식당에서든 아니면 뭐 유튜브를 보면서도 어떤 학습을 배우면 그게 학습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은 학습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인디애나 주, 미국의 중부 지역에 되게 추운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어제같이 내린 눈이 10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내리는 지역이에요. 오늘 눈을 퍼내고 나면 내일 눈이 또 와서 이 지역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5년 박사과정을 3년 반 만에 마치게 됩니다. 이 지역을 정말 눈이 더우면 이제 더 이상 펄 수가 없어서 그런 상황의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제가 살다가 저희 그 차가 2대가 들어가는 이제 그 주차장 입구 그 문이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업체를 불렀더니, 업체에 전화했더니 고치는데 1,000불을 내래요. 근데 대학원생이 돈이 어디 있어서 1,000불을 내요. 그렇죠? 속에서 막 1,000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떡하지? 저런 문은 왜 고장 났고 난 이제 이 1,000불을 어디서 마련해? 학교에서 받는 것도 1,000불이 안 되는데 막 이런 상황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설명을 막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해볼만 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뭐라고 경고하냐면요, 근데 이 스프링이 너무 세서 이 문을 올릴 정도의 스프링이니까 잘못하면은 얼굴이 나갈 수 있어 그래요. 그래서 1,000불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그래도 100만 원 정도 쓸 수 있지 뭐 이런 갑자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다시 공부하라고, 할 수 있다고 돈 1,000불을 어디 거기다 쓰냐고 그래서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갖고 한 3시간 정도 다시 공부하고, 저도 이제 그 스프링도 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뮬레이션 연습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내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고쳤어요.
아, 감사합니다. 박수까지 쳐주시네요. 고쳤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착오문을 고치는 걸 학습을 한 걸까요, 아닐까요? 한 거죠. 교사한테 배웠을까요? 전문적인 건물 형태의 그런 교실에서 배웠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의 그런 학습들은 되게 광의의 개념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말했지만 인류가 가진 전체 지식의 양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학습을 편성하고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교사를 재교육을 해서 교육 형태로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들이 갈수록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그 이런 IT 기업들이나 이런 그 생성형 인공지능 기업들하고 회의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회의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예전에는 우리가 장기 계획 세운다 그러면 5년 장기 계획, 뭐 10년 장기 계획, 단기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1년, 뭐 6개월 이랬잖아요. 그분들 말이 우리의 장기 계획은 지금 1년, 그러니까 하루래요, 하루. 왜죠? 내가 내일 발표하려고 준비한 걸 오늘 다른 회사가 발표하면 저희 거 다 접어야 되거든요. 그만큼 빠르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육으로서 어떻게 체계화하고 커리큘럼을 짜고 평가 방식 짜고 이렇게 해서 어떠한 지식이라는 정보를 전달하니까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학습 이론이 변화가 되니까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이제는 티칭하는 것보다 코칭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고, 학생들 스스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학습하는 법에 대한 것들. 그래서 learning how to learn. 그죠? learning how to learn. 그래서 이게 학습을 그러니까 배우는 법을 공부하는 것이 되게 제일 중요한 상황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학습자가 교사가 중심에 있지만 학습자 개별마다 다 다른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 보는 것처럼 이 교사의 역할은 계속적으로, 교사의 역할은 바뀌지만 더 중앙으로 들어가는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학습자가 이제 그 학습자 중심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교사의 역할이 변방으로 멀어지는 것들이 아니고요. 그게 이제 가장 중심에 들어가서 학생들 개별적으로 보면서 이 친구들의 학습 현황도 보고, 그다음에 궁금한 것도 주고, 그 답을 주고, 피드백도 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지식 전달의 그런 역할에서 훨씬 더 복합적이고 학생들과 상호작용이 많아지는 역할들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습 이론이 또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행동주의에서 인지주의, 그리고 이제 구성주의에서 이제 감성주의로 변화가 되게 되는데, 1950년대가 이제 행동주의였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그 행동을 모방하는 것들, 그래서 모방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학습이었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실험이 나오냐면요, 파블로의 개 실험, 이런 것들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실험이었죠? 고기 먹을 걸 주고 종을 치니까 개가 침을 흘려요. 또 먹을 걸 주고 종을 치니까 개가 침을 흘려요. 그러다가 먹을 걸 안 주고 종을 치니까 어떻게 하죠? 개가 침을 흘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행동에 대한 것들, 이 사람이나 이런 그 학습에 있어서 어떠한 행동이 학습을 강화시키는가, 이런 것들을 막 연구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다가 1970년대 나오면서 인지주의라는 게 도입이 돼요. 인지주의는 아니야. 학습은 누군가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 단기 기억에서 들어와서 이게 장기 기억, 그러니까 short-term memory에서 long-term memory로 넘어가는 게 이게 학습이야 라는 개념들로 생겨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어떤 게 생기죠? 이화여대나 이런 몇 군데 대학에서 시청각학과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육공학의 이제 원천이 이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그때는 왜 그런 것들 많이 했어요. 전화번호가 왜 7자리인지 아세요? 가장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쉬운 그런 정보의 그 디짓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릿수. 그런 식의 상황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각적 정보와 청각적 정보가 듀얼 채널로 통해서 같이 들어왔을 때 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많이 나간다, 이런 연구도 일어나면서 그렇게 학습들을 또 구성하고 커리큘럼 구성하고 막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 오면서 구성주의라는 게 시작돼요. 구성주의는 어떤 거냐면, 왜
모든 애들이 다른데 같은 정보가 주어졌을 때 결과는 똑같아야 되지? 그리고 왜 같은 정보를 주어줘야 되지?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고 같은 내용을 배워도 훨씬 더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훨씬 더 또 낮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이런 그때 나오는 것들이 PBL, 그 Problem Based Learning이라고 해서 문제 기반 학습. 이래서 거기서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일부러 일스트럭처된 이런 비구조화된 문제들을 이제 만들어서 학생들이 구조화되는 상황들을 만들면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풀어 나가도록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2000년대 후반부터는 2000년대 이후부터는 감성주의라는 게 이제 교육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감성주의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마케팅적인 용어에서 처음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UC 샌디에고라는 곳에서 이제 석사학위를 했는데 그 UC 샌디에고의 그 던너만이라는 교수가 이제 이거를 이제 신설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것들은 뭐냐면 사람이 물건을 사는데 감성에 소구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런데 감성 소구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 본능적 소구, 기능적 소구, 가치적 소구.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 소구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다이어리를 하나 사고 싶어요. 이제 연말 되니까 다이어리 하나 사고 싶은데 지나가면서 뭐 아트박스 이런 데 갔는데 딱 보다가 끌려. 그래서 사고 싶은데 이렇게 사는 거. 그게 이제 그 본능적 소구에 속하는 거고요. 보니까 재생지로 돼 있고 뭐 되게 글씨 필기감도 좋고 막 이래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게 기능적 소구. 그러고 나서 이게 재생지로 만들었으니까 제가 딱 들고 다니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죠? 아, 저 사람 좀 환경을 좀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저한테 가치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 요소를 작용을 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 사람의 동기를 부여시키는 게 이 마케팅에 있어서 소비를 증가시키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학습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거는 학습 동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밥도 안 주고 뭐 돈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줘도 이 친구들이 정말 2박 3일, 3박 3일 열심히 뭘 집중해서 하는 게 뭐가 있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단 한 가지,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 게임의 3요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학습에. 재미, 경쟁, 보상이라는 이 3요소를 집어넣어서 이제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식들로 진행하는 것들. 그래서 이건 세 가지로 분화해서 진행되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보셨던 게 게이미피케이션. 그거는 이제 그 학습의 내용들을 바꾸기보다는 그 학습 내에 재미, 경쟁, 보상의 요소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게임 기반 학습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아리수 한글 같은 거 혹시 해보셨어요? 아리수 한글 같은 거 보면은 사실은 저희 아이들도 다 한글을 그걸로 배웠는데, 이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애들이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얘들이 오늘 하루 학습을 쉬면 얘 열무가 죽어요. 열무라는 캐릭터가 계속적으로 생명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애들이 열심히 학습해서 한글을 떼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이제 학습 내용 자체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게임 기반의 학습 내용들이 들어오면서 학습 그 형태가 바뀌는 것들이 게임 기반 학습이고요. 마지막은 플레이풀 러닝이라고 해서 논리 학습, 놀면서 학습. 그러니까 열심히 놀았는데 학습이 막 돼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미국의 워싱턴 DC 쪽에 그 스미소니언 뮤지엄이라고 있거든요. 스미소니언 뮤지엄에서는 어떤 걸 만들었냐면요, 본스 앤 스킨스라는 앱을 만들어요. 이 본스, 그러니까 그 뼈와 살이, 피부라는 그런 그 툴인데요. 그 앱을 활용하면요, 그 스미소니언 뮤지엄 혹시 가보신 분 있을지 모르지만 한 바퀴 다 도는데 한 2박 3일 걸려요. 정말 섹션별로 천천히 보면 그 정도 걸리는데 되게 넓은 곳이거든요. 거기에 아이들을 풀어놔요. 앱 하나 주고. 그럼 아이들이 가서 뭐 그 VR 증강현실 활용해서 보고 뭐하고 하면서 열심히 놀거든요. 거기에는 뭐 수업 목표, 뭐 아젠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애들이 열심히 놀았는데 다 그 관람을 마치고 집에 가면은 티라노사우루스는 몇 년도에 살았는데 뭘 먹고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외우게 되는 거예요. 왜? 열심히 논 것 자체가 학습이었던 구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행동주의에서 인지주의, 구성주의, 이제 감성주의로 넘어오면서 교수자 중심의 방식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바뀌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행동주의에서 가장 핵심은 누구죠? 내가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이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기 스스로의 내재적인 학습 동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습 동기가 중요한 학습 패턴으로 바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평생 학습 시대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나는 왜 배우고 나는 배우는 게 재밌게끔 만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학생들의 삶의 변화를 줄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3년 동안 공부는 내 평생 네. 공부하기 싫다니까 마이크가 꺼지네요. 네. 가장 하기 싫은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면 이 친구의 인생을 망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13년 동안 이 친구들이 최소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는데, 나 다른 건 몰라도 나 손톱 관리하는 거, 난 미용 관리하는 거, 색채 관리, 색채에 대한 부분들, 나는 음악에 대한 부분들, 각각의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학습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들, 그걸 키워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돼요. 왜? 평생 동안 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1970년도에 미국에서 책이 하나 출간되는데요, Three Boxes of Life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박스의 삶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박스는 태어나면서 이제 직업을 갖기 전까지의 박스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 번의 박스를 옮겨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열심히 공부만 하는 박스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박스는 이제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만 하는 박스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은퇴 후에 열심히 노는 박스예요. 그래서 세 가지 박스를 거치고 나면은 사람의 인생이 이제 끝이 나는, 이제 그거를 이제 표현적으로 하면서 설명했던 책인데요. 이제는 어떻게 된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일하고 쉬고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들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평생 동안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 관심 갖고 이 책을 읽으면서 사색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지 못하면 이 친구들은 큰 축을 하나 잃게 되는 거고요. 그 큰 축, 교육이라는 축을 잃고 나면은 일자리도 갖지 못하게 돼요. 왜죠? 아까 제가 말했죠. 이쪽에서 줄어드는 일자리와 이쪽에서 늘어드는 일자리가 결국에는 얘는 계속 이쪽 방향으로 올 거고요, 얘는 계속 저쪽 방향으로 가니까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획득하지 못하면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시키고 이 친구는 평생 휴식을 해야 되는 친구로 우리가 양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책임감 갖고 우리가 교육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평생학습 시대라는 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게 2019년도 자료예요. 2019년도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 이제 각국의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발간한 자료인데요. 미국은 평생 동안 아르바이트 이런 거 파트타임 잡을 제외하고 직업으로서의 이동하는 숫자가 11.1, 그러니까 12번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영국은 이제 9번 정도 평생 동안 옮긴다고 하고요. 한국도 이미 2019년도 당시에 첫 번째 자기의 직장에서의 근속 연수가 1년 6개월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2번 이상의 변화를 주는 나라다. 우리도 이제는 한 번 직장이 평생 직장이다, 이런 개념으로는 성립되지 않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의 모습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제일 위에 제가 사진을, 그러니까 이미지를 하나 넣었잖아요. 저 모습이 언제적부터 저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1800년도부터 저 모습이었어요. 근대 공교육 처음 시작돼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전에 근대 공교육 이전에는 교육이 가진 자의 자녀들의 전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영국에서 어떤 법까지 통과하냐면요, 13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시키지 마라는 법이 통과돼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어요. 그 뜻은 뭐죠? 그 이전에는 13세 미만의 아이들이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씩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있었던 상황인데, 학교에서도 저렇게 교사가 앞에 있고 그 아이들은 교사를 바라보고, 다만 바뀐 건 뭐죠? 아이들의 숫자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70명, 60명 이랬다가 지금 20명, 30명대의 학급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 중심의 수업이라는 것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해진 수업 시간, 어떤 친구는
긴 호흡으로 학습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짧은 호흡으로 학습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배울 내용을 다 알아도 저는 앉아 있어야 돼요. 오늘 배울 내용이 하나도 이해가 안 가도 앉아 있어야 돼요. 왜? 시간 중심의 평가를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은 카네기 방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 카네기 재단에서 150년 정도에 만든 방식인데요. 이 사람의 학생들의 그런 실제로 학습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교수자의 교수 전달에 대한 효율성만 따진 거예요. 50분 배우고 10분 쉬고, 50분 배우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예를 들어서 대학이다 그러면은 180일의 시간 실수를 채우면 그게 3학점이다, 2학점이다, 1학점이다 이렇게 주는 것들을 이제 학교 초중고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다 짜는 것들을 개발한 거예요. 이게 전 세계로 집어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몇 년밖에 안 된 방식이다? 150년밖에 안 된 방식이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게 유일한 방식이었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200살 되신 분 없잖아요, 그죠? 200살 되신 분들은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어렸을 때는 저런 카네기 방식 없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게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평생 인류는 저렇게 방식을 따랐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이게 그렇게 긴 방식이 아니고 충분히 우리가 바뀌어야 될 방식이다. 그리고 이제 암기 위주의 평가.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 중에 기억하고 이해해야 될 정보가 있고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의해야 될 정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기억하고 이해해야 될 정보 위주의 평가. 그러니까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이 문제를 맞추는 친구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게 앞으로는 되게 의미가 없게끔 된다는 거예요. 왜죠? 제가 최근에 그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올해 수능 시험에서 국어 시험에 그 챗GPT의 그 프리뷰 4.5라는 버전이 그 95점인가 맞아서 이 친구가 1등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들의 구성에서도 이제 그 생성 인공지능들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데, 일반적인 이런 그 학교 현장 내에서의 그 사지선다형 문제 풀이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유리한 성적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그 생성 인공지능 같은 도구들이 미국의 그 의대 입학 자격 시험, 법대 입학 자격 시험,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소위 말하는 그 명문 대학들의 그런 그 시험을 통해 봐서 이제 학점을 받는 거에서 다 A 학점을 받는 수준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교육이 변화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에는 생성의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교육의 현주소에 대해서 딱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그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학습자를 학습의 주체, 능동적인 학습자, 자기주도적이고 내재적인 동기가 있는 학습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학습의 객체, 그러니까 손님이에요. 통제의 대상, 평가의 대상, 그다음 외재적 동기가 있는, 그러니까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그런 학습에 대한 동기가 아니고 외재적인,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동기만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이 공부를 하게끔 그런 욕구를, 그런 욕망을, 그런 그 의지를 키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아까 그 제가 특성에 대한 것들을 학습자 특성을 말씀해 주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나 이 공부를 하면서 만들어내는 가치와 얻는 가치가 그 일이나 공부를 하는데 결정하는데 55%를 차지하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을 시작할 때 한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을 쓰면서 그것부터 해보셔도 되게 좋아요. 오늘 배울 내용이 앞으로 너의 삶에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칠 거야, 혹은 오늘 배울 내용이 너가 대학을 입시할 때, 그게 목표라면 대학을 입시할 때 어느 파트에 어떤 역할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최소한 우리가 배우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학습에 대한 목표를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주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lean back이라고 해서 뒤로 있던 애들이 약간 lean forward에서 앞으로 나오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주제를 크게 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에 대한 부분인데,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 혁신 방향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그것은 이제 개인 맞춤형 역량 중심 완전 학습으로 간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이 미래 교육,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우리가 키워드가 되고 있는, 교육에서 이제 키워드가 되고 있는 요소들이거든요. 첫 번째는 네. 쉬실까요? 꼭 시간 맞춰 돌아오실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분? 네, 10분 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꺼놓을까요? 놔둘까요? 꺼놓을까요? 놔둘까요? 꺼놓을지 놔둘지. 어떤 거요? 그냥 놔둘까요? 놔둬도 되면. 네.
잠시 후 강연이 계속될 예정이오니 밖에 계신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장내로 입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중등교정협의 사무국에서 알려드립니다. 장 외에 계신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강의가 계속하여 시작될 예정이오니 강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장 외에 계신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곧 강의가 이어서 시작될 예정이오니 속히 강연장 안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데 연수 오면 쉬는 시간이 제일 좋죠. 점심시간하고 저희도 미국에서 이제 미국 교수들끼리 이제 학회를 가면 제일 재밌고 즐거운 시간은 학회 끝나고 나서 밤에 이제 저희끼리 모여서 이제 술도 한잔 하고 얘기 나누면서 거기서 되게 많은 정보들이 오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구 프로젝트 같은 것도 같이 연결되고 하는 것도 학회장이 아니고 그 외에 이제 벗어나서 이제 사교적인 활동을 하면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들의 그런 마음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 걸리시는 분들은 걸리시는 걸로 하고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뒤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 강의를 위해서 미국에서 월요일 날 밤에 도착해서 이제 이 강의를 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는데 15시간 반 정도 걸렸고요. 돌아가는데 한 14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한 하루를 넘게 걸려서 온 시간만큼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하려다가 쉬는 시간도 못 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다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래교육의 주요 키워드가 이렇게 9가지가 이제 나와서 저희가 뽑았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개인화된 학습이라는 거, 그래서 개인에 대한 그런 학습이라는 거가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역량 기반 학습, 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학습 분석. 그러니까 제가 하는 주요 연구 분야가 이제 학습 분석인데요. 어떤 거냐면은 학생들이 학기가 시작하면은 2주 내에 이 학생들의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아, 이 학생은 학기 말이 됐을 때 B가 되겠구나, C가 되겠구나, F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의 그 학습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근데 그거는 이제 진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방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교장님들께서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래요. 아, 지금 교장 선생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저희가 최첨단 장비로 다 분석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97%의 정확도로 3개월 뒤에 정확하게 돌아가실 겁니다, 이래요. 그 얘기 듣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 얘기만 듣고 싶은 게 아니죠. 처방이 같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렇게만 하시면 100년도 더 사세요. 뭐 이런 얘기가 더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습 분석이라는 좋은 도구를 통해서 너네 요대로 하면 3개월 뒤에 2개월 뒤에 F가 될 거야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 목표가 B다, 네 목표가 A다 하면은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떠한 그 도움을 받고 어떠한 학습을 하고 어떠한 문제를 풀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하면 올라갈 수 있어 라고 해서 진단과 처방을 같이 내리는 게 제가 하는 주요 연구 분야인 학습 분석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한국도 제가 듣기로는 이제 내년부터 이런 그 AI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학습 데이터에 대한 수집이 잘 돼야 되고요. 그게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파트가 되지 않으면 이게 조금 절름발이 형태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긴다. 그래서 기술을 위한 도입이 아니고 활용을 위한, 그래서 그 활용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되는 방향들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학습,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든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부하든 어떤 학습을 자기가 동기가 부여된 상태에서 하면 그거 자체가 학습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개념들이 도입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초중고 과정뿐만 아니라 직업 교육에서도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게 많이 도입되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90초 미만의 학습 단위로 컨텐츠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게 왜 나왔냐면요, 우리가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다들 교육학 그 배우시면서 배운 거잖아요. 이게 뭐였죠? 1시간 동안 이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면 어떻게 된다? 다음 날 90%를 다 잊어먹고 10%밖에 기억을 못 한다는 게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에요. 그죠? 이 에빙하우스는 그래서 이 해결을 어떻게 하죠?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 지식의 유지, 리텐션을 강화시키는 방법들로 이제 개발을 해요. 그게 이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야. 역발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만큼의 1시간 분량의 정보를 가르쳐주고 그거를 다 기억하게끔 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거죠. 그래서 90초 미만의 단위로 청크를 다 잘라서 그 청크의 90초 미만의 정보를 완전히 학습할 때까지 반복 학습을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복 학습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동형 다람쥐 쳇바퀴예요. 그러니까 제자리 다람쥐 쳇바퀴가 아니고 여기서 배운 내용과 여기서 평가한 내용, 여기서 배운 내용과 여기서 평가한 내용, 여기서 배운 내용과 여기서 평가한 내용,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맞춤형 수준에 따라서 다 맞춤형으로 바뀌는 이런 형태를 이제 구현하는 것들이 마이크로러닝이고요. AR, VR, MR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잘 아시고 이미 한국에서도 많이 도입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에서의 그 몰입감을 되게 주기가 좋은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뭐 생성의 인공지능이 되게 주류가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이런 도구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활용하는 건 교사예요. 그래서 교사가 내 수업에서는 VR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내 수업에서는 사회적 학습이 어울릴 것 같은데, 내 수업에서는 러닝 애널리틱스 학습 분석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골라서 적용하고 실제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부 이제 교사가 중점이 될 거고요. 근데 게이미피케이션,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은 재밌게 해서 학생들에게 재미 경쟁 보상에 이 3요소를 집어넣어서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게 되게 잘 통하더라. 그러니까 내 수업에서는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해야지 하는 것들도 전부 다 교사의 선택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모바일 러닝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가 뭐 핸드폰을 사용하든 아니면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든 그 안에서 활용할지 말지에 대한 거는 교육 효과 면에서는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 떠나서 내 교사로서의 내 학생들, 내 수업의 특성에서는 되게 잘 맞는다 하면 이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도 마찬가지예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실은 교육용으로 개발되지 않았어요. 그죠? 생성형 인공지능이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요, 사람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개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 오픈AI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0조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요. 그래서 10조 원, 그러니까 10억 빌리언이라는 돈을, 그러니까 10빌리언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투자한 이유는요,
얘네가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라든가 엑셀이라든가 뭐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그 생산성 도구들과 함께 연결해서 사람의 시간을, 업무의 활용을 높여주기 위해서 개발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게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발생한 거예요. 이거를 개발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활용은 거꾸로 교육용, 그래서 평가를 잘 보기 위한 상황들을 많이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같이 이제 프로젝트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얼마 전까지 했던 건 뭐냐면, 이런 그 대학 과정 내에서 이런 생성인공지능이 어떻게 교육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 그런 그 5가지 정도의 그 시나리오를 짜주는 역할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처음에 개발 목적과 다르게 오히려 훨씬 더 많은 활용이 이제 그 교육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사람 교사가 앞으로 필요가 없겠는데,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건 도입도 마찬가지로 누가 결정하는 거다? 교사가 내 학생을 분석하고 내 수업을 분석해서 이게 훨씬 더 내 수업에 맞다고 생각하면은 구성을 바꾸는 거죠. 단순히 교사 입장에서는 그 문제풀이를 하기 위한, 수많은 다양한 문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요. 학생들이 문제풀이 과정에 대한 것들을, 이제 풀이 과정을 자기가 생각하고 그 문제풀이 과정 내에서 막히는 부분들을 질문하고 답변받고 하면서 자신의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무조건 해라가 아니고 교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들이 되게 부여가 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다 나머지 9개는 결국은 뭐다? 내 수단이고 방법이고 도구일 뿐이다.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은 교사고, 교사의 결정은 개인 맞춤형 학습과 완전 학습과 역량 중심 학습, 이 3가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 수업 내에서 구축하기 위해서 이 학생들이 1시간을 배우고, 한 학기를 배우고, 1년을 배우고, 3년을 배웠는데 기억나는 게 없어요. 나는 전부 올 D를 맞았어요, 올 C를 맞았어요, 올 F를 맞았어요. 이래도 출석 기수를 채우면 졸업이 되는 상황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를 배우더라도 완전히 학습할 수 있는 상황들로 가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육을 추구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3R이라는 교육 방식을 우리처럼 똑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읽고 쓰고 계산하기, 이게 처음에 도입된 게 언제라고 그랬죠? 1800년대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근대 공교육이라는 게 시작되면서 처음 도입이 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읽고 쓰고 계산할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 아이들을 이제 졸업해서 이제 공장에서 활용하고 쓸 수가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공장에서는 물건을 만들다가 A등급 받지 못하고 B등급, C등급, D등급, F등급 맞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폐기 처분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사람을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에서 A 받지 못하고 B, C, D, F를 맞았다고 해서 폐기 처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육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것들을 끌어내고 우리가 관리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못하면 이 친구들은 영원히 낙오자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회복 탄력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도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풀다가 잘못 풀면 넌 틀렸어가 아니라 넌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 너는 왜 이런 식으로 문제 풀이했을까,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자꾸 이렇게도 생각해봤고요, 저렇게도 생각해봤고요 하면서 틀린 거를 자꾸 반복하는 게 아니고 다른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교육 방식들로 바꾸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4C 체제, 어제 말한 것처럼 창의력,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협업, 그다음 최근에는 복합 문제 해결 능력까지 해서 5C라고도 부르게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꾸면서 교육 시스템 자체가 이제 바뀌어요. 교육 방식 자체가. 그래서 그 교사가 설명하는 중심에서 이제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말을 하는 방식들로 바꾸고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질문하면 넘어가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되게 좋은 질문이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하면서 그 끌고 들어와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질문할 수 있게끔 만드는 수업 형태로 바꿔가는 형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2015년도에 이거는 하나의 큰 획을 그은 미국 내에서의 교육에서는 그 큰 전환점이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에서 Every Student Succeeds Act라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성공하는 법안이란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뭐다?
학생들이 그동안 했던 그 최저 학력 기준을 이상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가장 졸업하기 위해서 이수학점에 대한 것들은 줄여줄 테니까 그게 이제 커리큘럼 간소화예요. 그래서 커리큘럼은 최소화해 줄 테니까 네가 잘하고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배우고 싶은 만큼 배워봐. 중학교 때 대학 과정을 끝내도 되고 고등학교 때 대학원을 끝내도 돼.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열어주고요. 스쿨버스를 다 운영해서 학생들이 해당 기관이나 그 대학에 가서도 다 배울 수 있는 이런 상황들로 이제 만드는 것들이 지금 한 9년 전부터 이게 본격화돼서 이제 지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커리큘럼 간소에는 아까 말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수업 가능에 대한 상한선을 같이 제거해서 이거 만든 거지, 모든 학생들이 이것만 배우면 돼라고 해서 애들의 학력 수준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아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이 10가지를 배우다가 5가지만 배우니까 모든 고등학교 3년간의 과정들이 5가지만 배우고 다 졸업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은 5가지로 만들어서 놔두되 자기가 더 집중해서 더 많은 심화학습을 하고 싶은 애들은 더 깊이 있게 더 많은 단계까지도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학습할 때까지 재시험 기회를 줘요. 선생님은 조금 처음에 귀찮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사에 대한 반발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 번 만들어 놓고 두 번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시스템들을 구축하다 보니까 지금 9년째 해나가면서는 학생들이 시험을 여러 번 보고 싶어 해도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처가 좀 가능하고요. 제가 뭐 꼭 양국의 그 교육을 비교하자는 건 아닌데 몇몇의 이런 사례들을 이제 보면은요, 한국에서 이제 공부가 너무 싫어지고 내가 진짜 공부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아라고 했던 친구들이 미국 교과 과정 내에서 공교육 교과 과정 내에서 자꾸 틀리고 다시 배우고 자꾸 틀리고 배우고 하는 이런 그 실패와 반복에 대한 것들을 하면서 자기가 맞출 때까지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자꾸 그러니까 재시험 보는 기회들을 얻으면서 내가 한 번 틀리면 나는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틀려도 다시 시험 봐서 다시 공부해서 다시 시험 봐서 알 때까지 풀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니까 성취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혼자 스스로 성취를 이룬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학습을 유지해 나가는, 그거를 지속해 나가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달라져서 공부가 하위권이었던 학생들이 상위권으로 바뀌고 이 친구들이 좋은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들을 제가 몇 건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런 미국에서 도입했던 이런 영양중심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국 교육 과정에서는 제가 말하는 이 6가지 중에 어느 부분까지도 도입이 가능할까, 그리고 도입한다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 도입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의 선택에 대한 것들도 자유권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학습에 대한 것들을 학생들이 개인 맞춤형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들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단지 니네가 알아서 공부해가 아니고요, 학생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들도 같이 구축을 해서 방과 후 수업을 통해서 뭐 튜더링, 그러니까 개인 지도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상에서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반복해서 강의도 듣고 수험도 봐보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융복합 수업을 되게 장려를 해요. 그래서 융복합 수업을 장려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융복합은 단순히 비슷한 학문이 합쳐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학으로 치자면은 수학과랑 비슷한 데이터 사이언스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합쳐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전혀 다른 학문 분야끼리도 과목 분야끼리도 합쳐지는 이런 형태들로 이제 구성을 합니다. 이게 하나이에요. 제가 큰아들이 지금 대학교 2학년이라고 했잖아요. 이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프로젝트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 7년 전에 했던 프로젝트예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한 학기 동안 하는 수업 형태인데요. 3명이나 4명이 팀을 구성해서 각 팀에서 상상할 수 있는 동물을 창조해 보는 거예요. 지구상에 없어야 돼요. 그게 존재 조건이에요. 지구상에 없는 상상의 동물을 만들어내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시점이든 상관없어요. 그것은 뭐를 얘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각각의 과거든 현재든 미래의 시기별
지형 구조나 환경 구조나 온도 구조나 생태계 환경에 대한 것들 이해를 해야만 이러한 그 시점에 맞는 각 시점에 맞는 이제 그 동물을 개발할 수 있고요. 또 이름도 지어줘야 돼요. 그리고 각 팀의 동물을 표현해서 모습을 그려보고 3D 모델링을 해야 돼요. 3D 모델링을 하다 보면 어떤 감각들이 생기죠? 코딩이라든가 아니면 3D 모델링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 언어로 했을 때와 기계 언어로 했을 때 이게 다르다는 그런 그 차이점들을 분류하는 것들을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D 프린팅 할 때 가장 초기에 문제를 그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이렇게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요, 동그라미가 삼각형의 뿔 꼭지점에서 뚝 떨어져요. 3D 프린팅이 될 수가 없어요, 모양이. 그래서 그런 식의 3D 프린팅의 구조나 특성이나 속성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각 팀이 창조한 동물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하고 선생님과 학급 친구들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발표 실력도 이제 같이 향상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잘 된 점, 잘 안 된 점, 흥미로웠던 점, 개선점들에 대해서 개인별로 이제 짧은 에세이를 작성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융합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친구는 어떤 학습을 할 수 있죠? 첫 번째, 가장 명확하게 보이는 건 뭐죠? 생물, 그죠? 생물. 그래서 이 동물을 만들 때 이 동물은 포유류인지, 이 동물은 뭐 어떠한 그 빙하기 때 실었던 그 살았던 그런 공룡의 일종인지,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별 이런 그 생물의 특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 지구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코딩의 개념에 대한 거라든가 3D 프린팅에 대한 개념들, 3D 디자인에 대한 개념들을 같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수업까지도 같이 연계를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표하고 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뭐 코치 선생님이라든가 뭐 카운슬링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다 연결을 해서 요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최소한 5개에서 6개 정도 이상의 과목의 구성이 융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이미 6년, 7년 전부터 이제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어저께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기억하고 이해해야 될 정보, 그리고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의해야 될 정보로 나눠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 블룸 박사라고 해서 블룸의 텍사넘이라고 하거든요. 블룸 박사가 지식의 단계에 대한 것들을 이제 6가지 단계로 이제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의하는 상위 레벨의 학습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 기억하고 이해해야 되는 이 아래 2개의 푸른색으로 표시된 정보가 그 분야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피라미드가 제대로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뚝 떨어지게 돼요? 뚝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래에 있는 기억하고 이해해야 될 정보는요, 하위 레벨의 정보일 수는 있지만 이 전체 학습의 근간을 이루는 정보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정보가 머릿속에 집어넣는 방식이 없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맞춤형으로 학습을 해서 완전 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간 정보가 있어야 꺼내서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면 기억하고 이해해야 되는 건 이제 앞으로 중요하지가 않대,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의하는 액티브 러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바꿔요.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그 프로블럼 베이스 러닝이나 프로젝트 베니스 러닝 같은 것들을 막 하면서 액티브 러닝을 진행하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억하고 이해해야 되는 거를 학생들 혼자 하려니까 힘든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도구를 개발하고 앱을 개발하고 막 이렇게 해서 지원도 가능하지만, 이런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같은 그런 그 액티브 러닝의 형태를 이 기억하고 이해해야 되는 정보에 대한 것들로 개발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도, 그 방법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랫부분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데, 왜? 들어간 게 있어야 꺼내서 활용이 가능하니까 중요한데, 지금까지 어땠다? 기억하고 이해해야 되는 정보로만 너무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그 초점을 맞춘 기억하고 이해해야 되는 정보도 학생들이 A를 받기도 하고 B를 받기도 하고 C를 받기도 해도 그건 학생 탓이 되고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대학 중에 몇몇 대학들이 도입한 게 뭐냐면요, 대학 교수들한테 학생들이 C학점 이상, C가 통과하는 학점이거든요.
패스냐 난 패스냐 했을 때 통과하는 학점인데, 학생들의 90% 이상이 C학점 이상을 못 받으면 그 해당 학기에 그 교수님에게 월급이 안 나가요. 그런 식의 그 제도를 도입한 대학들이 생겼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교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도입한다면 학생들의 90% 이상이 통과할 수 있는 C학점 이상의 학점을 못 받으면 그 학기에 교사분의 그 월급이 안 나간다 면 제가 큰일 나겠죠. 없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의 이제 시도까지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이 피라미드의 아랫부분의 하위 역량 파트는 이제 완전 학습을 구성을 해서 학생들이 배우고 기억하고 이해해야 될 정보들을 것들을 완전 학습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역량 중심 교육으로 바꾸면서 학생들이 실제로 발표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배운 지식을 실생활의 지식과 연계를 시키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배운 내용들이 피타고라스 정리 하나를 배워도 그냥 수학적인 공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이 공식을 활용해서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풀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식들로 바뀌면 이 학생들이 평생 잊지 않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해당 분야에 나가서 어떠한 건축학이라든가 뭐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때도 이제 그런 활용하는 것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는 그 완전 학습에 대한 것들이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자료고요. 첫 번째는 존 두이 박사가 1896년도에 이미 시카고에서 실험학교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실험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그 연령별로 구성하지 않고요, 학생들의 수준별에 따라서 학급을 구성하면서 맞춤형 학습을 하면서 완전 학습을 구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20년대, 이건 이제 1925년도 모델이긴 한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학생들이, 이건 그 사지선다 문제거든요. 사지선다 문제를 맞췄을 때 다 배워야 될 정도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해했다고 증명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문제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100년 된 기술이라는 거예요. 되게 허접해 보이죠. 근데 저게 우리의 요즘 그런 앱 이런 것처럼 뭐 AIDT 같은 이런 성능이 이미 100년 전에 저런 천공기로도 이제 구현이 가능했다. 그러고 나서 1950년대 스키너 박사가 이걸 개발하는데요. 저 때만 해도 사지선다만 가능했다고 그랬죠. 근데 요때 보면은 여기가 연필로 글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답형 문제도 써서 제출하는 문제도 이미 이것도 보면은 74년 전에 저기 개발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학생들의 그런 그 완전 학습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온 부분이다. 그래서 이게 단지 뭐 최근에 나온 얘기라서 이게 뭐 새로운 거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미 기존에 오랫동안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학문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론적인 부분들, 방법적인 부분들이 다 완전히 그 충분히 갖춰진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내에서 아니면 교사 선생님들께서 결정만 내리시면 나머지 제반적인 부분들은 이제 다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서 러닝하고 언러닝으로 제가 구분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를 배우는 부분은 러닝에 대한 부분이고요, 배운다라는 부분이고요, 아는 것을 안 배우게끔 해주는 게 언러닝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전부 다 짙은 색깔로 표시가 돼 있죠. 근데 여기는 회색으로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알든 모르든 교사가 계속 그냥 모든 내용들을 다 가리키는 수업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이건 학생별로 학생이 뭐는 알고 알면 빼주고요, 언러닝, 모르는 거를 배우는 러닝을 진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수업 시간 내에 러닝과 언러닝을 같이 반복하면서 학생들이 각각의 개인 수준별 맞춤형 학습도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역량 중심 학습은 제일 첫 번째 키워드로 뽑는 게 뭐냐면, 시간으로 그 자리에 여기 앉아 있었다고 해서 제가 학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저한테 2시간 수업을 들으셨는데 여기서 만약에 QR코드로 출석을 인정하면 되는 안 되고요, 제가 문제를 제출해요. 그 문제를 제출해서 90점 이상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면 저 다시는 안 부르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게 가장 첫 번째 키워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저렇게 바꿀 수 있는가 없는가를 첫 번째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역량 중심 교육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화된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 교사의 역할이 티칭에서 코칭으로 바뀌고, 학생은 수동적 학생에서 능동적 학생, 조금 더 수업에서의 책임감이나 주도성이나 자율성을 많이 더 갖게 되는 상황들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런 그 형성평가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형성평가라는 게 과정형 평가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나 하나의 그 큰 덩치의 그 학습을 끝내고 최종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이 학생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구분하는 정도의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보는 낮은 단위의 그런 점수를 배정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low 스택이라고 하거든요. 낮은 점수, 하이 스택은 높은 점수. 그래서 뭐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40점, 전체 100점 만점에 70점 배정하고, 이런 것들은 하이 스택 점수 그 평가 방식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 low 스택이라고 해서 1점, 0.5점, 2점 막 이렇게 돼요. 100점 만점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계속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들을 갖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학생들이 내가 여기서 오늘 배워야 되는 학습 목표가 뭔지에 대한 것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걸 제가 하기 전에 처음에 오늘 배울 건 크게 두 가지다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많아도 그 테크놀로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활용하는 것은 교사다.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명확한 고를, 목표를 만들어야 되고, 학생들이 학습하는 방법, 평가를 받는 방법, 그 다음에 내가 다 이해했다라고 증명하는 방법조차도 학생들이 결정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나는 발표를 할래요, 나는 동영상을 볼래요, 나는 뭐 어떠한 블로그를 만들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학습하는 법뿐만 아니라 평가받는 법, 방법, 그리고 그 내가 다 마스터를 했다는 것들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학습자가 결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역량주신 교육은 총 3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이런 그 완전 학습할 수 있게끔 그 첫 번째 단계는요, 기존의 수업을 하나도 안 바꿔요. 하지만 완전히 학습할 수 있게끔 반복 학습을 통해서 하는 것들을 바꿔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매핑이라고 해서 하나의 수업을 이제 뜯어 고치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 목표와 평가 방식을 바꿔요.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의 그 같은 수업 내에서 끌어낼 수 있는 역량군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현하는 것들이고요. 아예 역량에 대한 중점적으로 가리키는 것들. 그 엘버러너 칼리지, 미국의 엘버러너 칼리지 같은 것들은 역량 중심 교육을 1968년도부터 해오고 있어요. 여기가 어저께 말한 스푸크니코 1호가 소련에서 먼저 쏘면서 정치권에서 어떤 걸 했다고 그랬죠? 교사 양성 과정을 영상 중심 과정으로 바꾸라고 1968년도에 그 도입된 법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받은 지원금으로 지금까지 그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역량 중심 교육의 매핑에 대한 것들은요, 이 하나의 표만 이해하면은 다 해결이 돼요. 보세요. 학습 목표가 물리학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평가를 어떻게 되죠? 수업을 어떻게 되죠? 물리학의 기본 원리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평가는 물리학의 기본 원리를 이해했나 못했나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 전달 수업밖에 할 수밖에 없고, 평가도 마찬가지로 얘네가 얼마나 기억하고 이해했나를 평가해야 돼요. 근데 학습 목표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물리학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그룹 협업 활동을 통해서 실생활 문제에 적용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학습 목표를 바꿔보세요. 그러면 이제 물리학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거는 기본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고 이해해야 될 정보가 이 핵심 코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완전 학습이 안 되면은 그룹 활동을 통해서 실생활에 적용하고 이런 뒷단의 활동들은 다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식을 바꾸는 게 첫 번째 그 역량 중심에서의 매핑 과정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구성하는 것들. 학교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과목과 상관없고요, 어떠한 그 학년 레벨과 상관없이 이게 전부 다 매핑 과정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몇몇 대학에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비교과 과정에서는 도입이 돼봤는데 교과 과정은 안 돼요. 뭐 교양 과정에서는 되는데 전공 과정에서는 안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거는 교과 과정이나 뭐 이런 종류나 특성에 상관없이 어느 과정, 어느 레벨에서 다 가능한 방식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3가지 그 사례, 이런 그 교육 사례에 대한, 역량 주신 교육 사례에 대한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퍼듀 대학교의 이제 통계학 수업인데요. 좀 창피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통계를 너무 어려워했었어요. 그리고 대학원 다닐 때 한국에서 통계 수업만 들으면 그렇게 단잠을 자요. 그 수업만 끝나고 나면은 피로가 그냥 싹 갖춰져요. 3시간짜리 수업 듣거나 막 한 일주일 내내 그냥 일을 해도 될 정도로 그랬던 사람인데요. 이 퍼듀에서의 이런 영양주심 교육 과정의 그 통계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통계로 학생들을 지금 지도하고 있는 상황들을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되게 했던 사례다. 그래서 이 수업을 보면은요, 역량 기반으로 다 지금 그 학습 목표가 바뀌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보면은 학생들에게 그런 요인 분석에 대한 그 핵심 요인, 그 요소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단계가 2번 학습 목표의 세부적인 걔네가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못하면 걔네가 학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시험에서 컨닝하고 뭐하고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 성적 중에 320점, 460점 만점에 320점이 이 역량을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만 받을 수 있는 10점이거든요. 그렇게 32개가 합쳐져서 내가 이거를 다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만 제가 이 수업에서 A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에서의 이제 평가 방식들을 바꾸면 이제 그 학생들이 그 수업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숙련도와 이해도가 향상이 된 채로 이제 수업을 마치게 되고요. 목탁 소리가 나죠.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그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그 ASU에서 이제 시작했던 건데요. 학생들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학급에 오기 전에 맞춤형 학습으로 전부 다 기억하고 이해해야 될 정보를 완전히 학습시킨 다음에 학급에 와서는 교사가 직접 가르치는 파트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직접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의하는 액티브 러닝 형태로 바꾸는 그 형태인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수업에 오기 전의 단계가 윗 단계고요. 수업에 와서의 단계가 아래 단계인데 두 번의 평가가 있어요. 그죠? 어세스먼이 두 번 있는데 첫 번째는 단계가 어떠한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예요. 그거는 뭐 동영상을 보든 교사가 이제 그 교수가 만든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내가 얼만큼 이해했나 보는 첫 번째 그 어세스먼트가 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수업 시간에 실제로 뭐 토론도 해보고 평가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막 하는 과정들을 하면서 액티브 러닝을 해요. 그러고 나서 assimilate, 이거는 내꺼화하는 과정이거든요. 내꺼화하는 과정. 요거를 집어넣어서 에세이를 쓰게 한다든가 뭐 리플렉션, 자기가 얼마만큼 잘 이해했다는 것들을 증명하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평가와 그러니까 교실 오기 전의 평가와 교실 오고 나서 평가가 두 가지가 다르죠. 그래서 단순히 교실 오기 전의 평가로서만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내꺼화하는 이런 과정에 대한 것들, 나는 내가 100%다 이해했어,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걸로 이제 바꾼 형태고, 그래서 여기서 학교는 수학부터 철학까지의 모든 수업을 저런 식으로 다 바꿨어요. 명량주심 교육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전공은 되고 비전공은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어떤 수업도 어떤 레벨도 이런 형태로 구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대학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요,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1년을 못 버티고 다 나가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빠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교사 선생님들 운영하시는 애드민 쪽에 계시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 40%씩 빠지니까 이 학교에서 매년 한 120억 원 정도의 손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실 보느니 이 제도를 바꿔버리자. 그래서 저걸 도입하고 나서 120억 원의 돈이 고스란히 이제 다 돌아오고 학생들이 안 떠나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 적용 이후에 학생들이 수업을 탈락하는, 벗어나는 확률은 1.5%로 20%에서 크게 줄었고요. 그 다음에 90% 이상이 학생들이 C 학점 이상 통과하는 학점에 그 받는 확률이 94%로 72%에서 늘게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통계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숫자로 이제 변화를 줬던 거고요. 이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엘버러너 칼리지 사례인데, 여기는 68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역량중심 교육으로만 하고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제대로 한번 역량중심 교육이라는 것들을 우리 학교에서는 한번 그 뿌리까지 가보고 싶다 하시면은 요 가서 컨설팅을 한번 의뢰해 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성적표를 그냥 주는 게 A, B, C, D를 주는 게 아니고요, 내러티브,
트랜스크립이라고 그래서 학생들의 그 1년의 과정, 4년의 과정을 다 글로 써서 주는 성적표를 발행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뭐 영어과 학생인데 뭐 영작문 수업에서 첫 학기 때는 내용도 잘 모르고 주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던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향상됐더라,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이제 기술 형식으로 적어주는 성적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분석, 뭐 복합 문제 해결 능력, 이런 식으로 8가지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역량 중심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냐면 교사의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역량 중심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역량을 다르게 평가해서 학생들에게 너는 1점, 너는 3점 이렇게 주고자 한다면 반드시 교사가 그러한 역량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을 습득해야 되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너는 3점, 너는 3점, 2점 이렇게 주면 안 되고요. 그렇게 교사 교육이 100% 이루어질 수 없다 하면은 매핑 과정을 통해서 그냥 이 수업을 이수하면은 모든 학생들이 이수학점 이상을 받으면 역량 3, 역량 2 이렇게 해서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대학처럼 하려면 교사 재교육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뭐 초기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중급 단계, 상급 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의 그 종류도 다 나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점수에 대한 폭도 다 나눠서 교수들을 전부 다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신임 교수가 임용되면 이 교육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는 역량 중심으로 학생들을 역량을 줄 수 있다, 평가할 수 있다는 것들이 증명해야만 실제로 그 교수가 돼서 수업을 맡아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의 이제 사례를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메일을 계속적으로 해요. 그리고 사진들 찍으시는데 저는 사진 찍으면 자꾸 제가 손을 이렇게 올려요. 절 찍는 줄 알고. 그래서 그 강의하면서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 드렸어요. 자료를 다 드렸으니까 여기서 자료를 그냥 원문 그대로 PDF든 엑셀 파일로 파워포인트로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거 다 받아서 많이 활용하시고 학교에 돌아가서도 교사분들하고 다른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공유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또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교육을 바꾸는데 우리 교사가 없으면은 사실은 큰 중심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심축이신 만큼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시간이 많이 쓰일지언정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많은 것들을 해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이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닌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모델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태호 교수님께 열정적인 강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는데요. 그 전에 지금 객실이 아까 그 엘리베이터도 지금 정전 사태로 그 에스컬레이터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객실에도 지금 문이 안 열릴 수 있는 상황이 한번 셧다운 됐기 때문에 문이 안 열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오벨 C동에 투숙하시는 경우는 혹시 안 되시면 상황실 105번 손오벨 C동입니다. C동은 105번을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손오벨 B동은 바로 그 프론트 엔진 안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폭설로 상황이 가끔 이제 정전 사태나 접촉 불량이 있는 거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유태호 교수님하고 혹시 사진 촬영 원하신다면 시도교육청별로 단체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강원도 교육청은 교장 선생님 단체 사진이 지금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강원도 교육청 교장 선생님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진행 중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와서 가끔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참고해서 그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